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통화시장의 붕괴는 시대적 구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각 나라는 돈을 찍어내면서 그런 위기를 표면상으로 덮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상자산입니다. 오늘은 화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의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의 흐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폐의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화폐의 파워는 화폐의 본원적인 기능을 잘하는 화폐가 좋은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화폐의 본원적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 둘째,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셋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넷째,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화폐가 좋은 화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실물 화폐 세상에 살았습니다. 실물 화폐라는 건 금이나 은 등 실물 가치에 의존하는 화폐입니다. 예전에 금본위 제도나 은본위 제도 시대의 화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화폐는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이른바 신용화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좋은 화폐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달러가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갖고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71년도 닉슨 쇼크 이전에 금 1온스는 35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즉 35달러만 있으면 금 1온스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금 1온스를 사려면 몇 달러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대략 한 1,800달러 내지 1,900달러가 있어야 금 1온스를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50년 사이에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달러의 가치는 98%가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이르는 이런 달러도 50년뿐이 안 되는 이 시기에 이미 그 가치의 98%를 상실하고 그때의 가치에 비하면 이제는 2%뿐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사다가 한 20-30년을 주기로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 닥쳐와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가 돼가지고 그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자그마치 20%까지 올렸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6%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평소에 0.25% 올리던 거를 지난번에는 0.75%를 올렸죠. 한 나라의 패권적 통화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제학자 케인즈는 한 나라의 패권적 통화는 필요않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그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치달고 환율전쟁은 나중에는 패권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인즈는 1914년 1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영국 대표단에 이르러서 종전협상에 참가를 했어요. 그때 각국 대표들이 경제에 문외한인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독일의 과도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해가지고 이게 왜 위험한 짓인지에 대해서 분노에 차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케인즈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했어요. 어떤 걸 예상했냐면 독일이 과도한 배상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들 거다. 그렇다 보면
통화 증발이 일어날 수 없는데 결국 이러한 통화 증발은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와서 그런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전제 정권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한 전제 정권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2차 대전의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케인즈가 예견한 대로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 때는 영국 대표로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세계화폐 방코르를 주장했습니다. 이 세계화폐 방코르는 그 세계화폐를 전적으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각국이 자기들의 통화를 쓰되 연말에 무역 정산을 할 때만 쓰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났거나 무역 수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자를 본 데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음으로써 그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환율 조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케인즈의 예견대로 1920년대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실은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44년에 미국은 브레튼 우즈에 세계 각국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초청을 해서 세계 통화 시스템을 그때 미국 주도로 바꿉니다. 즉 그때 탄생한 게 금한 본위 제도예요.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 묶은 다음에 각국은 1%의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는, 즉 달러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하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팽창 정책을 썼어요.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토대로 한 달러만 발행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발행했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원래 금한 본위 제도 내에서는 갖고 있는 금에 근거해서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더 발행한 거예요. 그거를 우방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독 같은 경우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는 달러를 가져와서 금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맹방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대규모의 금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당시 1971년 8월 금요일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자기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대통령 별장에 있는 군부대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회의를 해요. 이대로 나가면 미국이 국가부도를 맡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요일 날이었는데 낮 12시에 모든 방송을 중단시키고 닉슨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달러의 금교환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겠다. We must protect the position of the American dollar as a pillar of monetary stability around the world.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달러와 금과의 끊어진 고리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신용화폐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신용화폐는 누구의 신용에 근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과 신뢰에 의존하는 화폐가 된 겁니다. 금과의 교환을 거부한 이후에 2, 3년간은 국제 외환시장은 아주 극심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는
폭락하게 되고 금값은 치솟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달러가 어떻게 다시 기축통화에 복귀하게 된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973년에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파이잘 국왕하고 비밀 협상을 갖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사우디와 당신 정권을 보호해 줄 테니까는 오펙에서 이제부터는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 하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됨으로써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닉슨이 1972년 재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선이나 재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요? 보통은 경제를 잘 이끄는 사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닉슨도 자기가 있을 동안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잘 굴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협조가 기묘했기 때문에 닉슨은 자기의 경제 보좌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양반 이름이 아서번주인데 아서번주가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으로 가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즉 긴축으로 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의 돈을 다시 끌어들여 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냉각됩니다.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긴축으로 가야 될 시기에 반대 행보를 하게 됩니다. 즉 올려야 될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돈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풀다 보니까 어떤 일에 봉착했냐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낮게 보이기 위해서 아서번주가 한 일은 우선 유가를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때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유가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큰데 유가에 관련된 상품을 왜 소비자 물가에서 빼느냐라고 반대했는데 반대했던 위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곡물 가격을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때는 연준 위원들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어요. 즉 아서번주의 이론은 이런 겁니다. 물가가 등락이 심한 유가나 곡물을 집어넣으면 연준이 장기 정책을 수립할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심한 거는 일단 소비자 물가에서 제외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지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지수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생겨난 겁니다. 그 후 근원 물가지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서번주 있을 적에 인플레이션이 11%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계속 올라가자 나중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폴 볼커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물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세계의 GDP, 즉 세계 총생산량은 연 3~4% 증가하는 반면에 세계의 금융자산, 즉 통화 발행을 위시한 이 신용창출 금액은 연 1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근로소득은 연 3~4% 증가하는 반면에 금융소득은 연 15% 이상 증가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세계를 맞게 됩니다. 금융자산을 세계
총생산으로 나가는 자본 집적도가 50%였었어요. 이 얘기는 세계 총생산물과 서비스 산물에 비해서 금융자산으로 흘러다니는 돈의 양은 그 절반인 50% 정도였었는데 그 10년마다 금융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소득과 세계 총생산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금융자산은 매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880년에 109%, 1990년에 263%,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400%가 넘었어요. 1970년에 50%가 400%가 넘었다는 것은 금융자산의 증가는 8배 이상이 커진 겁니다.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소득 불평등 심화와 빈부격차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경우에는 제국도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절에 기축통화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아테네의 솔론입니다. 솔론 주정관이 기축통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양반이 기축통화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이 양반은 원래 몰락 귀족 출신의 집정관인데 당신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테네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당시 강국이었던 그 페르시아하고의 무역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통화가 자유롭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테네의 은하를 페르시아 은하하고 이 중량을 맞춰버렸어요. 똑같은 중량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은하를 깎아내가지고 무게를 똑같이 맞춰물어서 아테네 은하하고 페르시아 은하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무역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이래서 아테네에서 최초의 기축통화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붕괴한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당시 펠레포네소스 전쟁 때 스파르타하고 싸우면서 아테네는 용병을 썼습니다. 그 용병을 모집해서 스파르타를 보내서 싸우게 했는데 용병한테는 매달 월급을 지불해야 되는데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재원이 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들한테 금화를 월급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 금화에다가 구리를 살짝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적은 양을 섞었을 적에는 용병들이 그 금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날이 갈수록 금화에다가 구리를 더 많이 더해서 원래 생산해야 될 금화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금화를 생산함으로써 용병들의 급여를 마련했는데 결국은 용병들이 나중에는 반짝반짝해야 될 금이 누리끼리한 동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그 금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용병들이 아테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아테네는 펠레포네소스 전쟁에서 지게 되고 통화시장이 붕괴됩니다. 이게 아테네의 종말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요. 이러한 악습은 사실은 역사에서 배워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텐데 로마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의 대화제가 났을 적에 네로는 자기들 은화에다가 슬그머니 구리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량을 늘려요. 후대 황제들이 네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오히려 이러한 걸 배워가지고 구리를 섞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2%에서 시작했다가 5%, 10%, 20%. 나중에는 구리의 양이 더 많이 섞이게 됨으로써 은하라고 발행한 은전이
누리끼리한 이제 동전 색깔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사람들이 그런 은화를 이제는 받지 않는 거예요. 통화 시장이 붕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마비가 돼. 시장이 마비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물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교환의 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물물 교환으로 바꿔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아무리 물물 교환을 해도 도시에서는 식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시민들이 도시를 탈출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의 영주한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신 농노예요. 고대에 찬란했던 로마 문화는 중세의 장원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암흑의 세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이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시점을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자, 서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양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이 삽시간에 원나라, 원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원제국은 은을 토대로 한 지폐, 즉 교초를 가지고 시장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시대에는 서양보다 훨씬 앞서서 지폐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지폐는 은본위 제도하의 지폐였습니다. 그걸 이제 교초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이렇게 중국에 은이 많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서양과 교역을 하면서 비단을 포함한 중국차나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양에 팔려나가는데 그때 서양에서는 은을 주고 이러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항상 은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의 비율이 서양과 중국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에는 금 1kg가 은 12kg하고 교환이 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금 1kg가 은 6kg하고 교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 고평가되는 중국으로 계속 은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 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본위 제도 하에 교초라는 지폐를 썼는데 당시 원나라가 어느 정도 큰 나라였냐면 원나라의 크기는 과거의 로마 제국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을 다 합친 정도의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동쪽에는 고려서부터 저쪽에는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교초라는 은본위 제의 지폐로 화폐 통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런 원나라조차 나중에 팽창 정책을 쓰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갖고 있는 은의 양보다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게 된 거죠.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시장이 붕괴되면서 원제국도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통화 시장이 붕괴되면 시장이 마비되고 그 나라 제국의 정체성마저 이렇게 소멸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봤듯이 통화 시장의 붕괴는 제국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대적 구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금융 자본주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닉슨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생산성의 향상에 비례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이후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소득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한 4-5배 이상 커지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각 나라는 돈을 찍어내므로써 그런 위기를 표면상으로 덮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이 언제 탄생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즉 비트코인은 어떠한 생각하에 만들어진 거냐면 기존 화폐의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발행으로 가치 상실과 경제적인 위기를 불러오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발행량이 제한된 화폐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화폐하고 이런 가상자산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변곡점에 이제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어느 날 뚝딱 홀로 태어난 것 같지만 탄생되기 전까지 한 30여 년간 유대인 학자들이 꾸준히 개발해 온 것의 결정체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본 유출이 시작됩니다. 규칙이 주도하는 프로토콜 경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동맹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